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진근 교수입니다. 지식재산연구원의 논문을 내고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저희 후학들에게 어, 우선 반갑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논문 작성에 있어서 표절과 연구윤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주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을 위한 인용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저를 또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스쿨이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특히 지식재산권은 전문 교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논문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전공과 같은 그 이력들이 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학교에도 많이 지원을 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연구윤리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연구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는 한 2005년쯤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총리가 연구윤리 문제로 낙마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학교 총장이 연구윤리 문제로 낙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교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원들 그리고 학생들한테까지 이 연구윤리 문제가 이제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갖는 의문점은 연구윤리가 윤리적 문제인가 법적 문제인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윤리와 법을 구별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위반하면 비난을 하죠. 여기에 비해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일탈이 있으면 그때는 징계 혹은 어떤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윤리 문제는 비난을 넘어서 징계나 처벌의 문제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리가 갖고 있는 불명확성, 범위의 확장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죠. 법에서 애매하게 정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윤리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윤리는 법적인 징계의 수준을 넘는 그런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구윤리의 문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기준에서의 일탈이 없을 때는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들이 존재할 수 있죠. 학자가 되려는 자는 학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고도의 윤리 의무를 지웁니다. 이 윤리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학자라는 이름을 달아줄 수 있냐?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징계해야 된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타당한 그러한 그 반론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그 범위 넓히다 보니까 좀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넓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표절인데요. 자기 표절은 자기가 쓴 글의 일부를 갖다 쓰는 것인데
이게 윤리적 허용 범위를 일탈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윤리를 넘어서 이 학문발 저는 저해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좀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윤리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는 사실 일반 한편으로는 윤리의 영역이고 한편으로는 법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의 이제 시작은 윤리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난이 아닌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윤리의 문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우선 생기겠죠.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구윤리를 위반함으로써 법제도가 있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의 글을 가져다 쓰면서 연구 위반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라는 법의 영역에서의 어떤 규율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이 법의 영역과 이제 중첩되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윤리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속한 기관 혹은 제가 속한 기관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 이 징계의 적절성은 결국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징계가 적절하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를 해고했다, 해고가 적절하냐,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법의 영역에서 그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의 영역과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우리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법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좀 사소한 어떤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저작권법은 4, 70년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고전을 그대로 제가 갖다 쓴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게 되죠. 한편으로 제가 연구윤리의 문제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미 4, 70년 지난 어떤 고전인 어떤 글을 가져다가 제가 논문인형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기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연구윤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야, 네가 논문이라고 된 것을 보니까 예전에 칸트가 쓴 그 글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저를 징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징계할 수 있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가급적이면 그 징계 기간의 어떤 학술적인 성격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연구윤리 위반을 인정하게 되죠. 다시 정리하면은 저작권 침해는 법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데 반해서 연구윤리로 징계받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원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학술 공동체로서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범위의 징계를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논문 경진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구윤리에 대한 서약서도 쓸 거고, 만약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논문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수상이 취소된다든지 이러한 그 벌칙, 불이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어떤 학문 공동체로서의 그 기관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연구윤리를 알고서 더 적합하게 글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고 누군가가 야 이것은 내 글을 그대로 도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혹은 글 속에 있는 사진, 도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영구윤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글을 썼는데 그 글에 한 7줄 정도 되죠. 7줄 정도가 미시마 유키오라는 일본 작가가 쓴 것을 우리나라의 김우란 씨가 옮긴 우극이라는 소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표절 논란이 있을 때 법정으로 가면은 좀 더 서로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또 다투고 여러 가지 법원 측에 따라서 우리 그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표절과 관련해서 특히 유명인의 표절과 관련해서는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에 의해서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야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국의 내용은 뭐냐? 젊은 신혼부부가 존재합니다. 남자는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죠. 그리고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훈련을 받으니까 흙먼지 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아내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신경수 씨가 쓴 내용도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제 군인은 아니에요. 뭔가 육체 노동을 하는 남자 같아요. 역시 육체 노동을 하니까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내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이디어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표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소설의 아주 일부분이죠. 몇백 페이지가 되는 소설의 일부분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만약 이걸 가지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다고 그러면 인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절인지를 물어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본조사에 참여하고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전체 글에서의 양과질을 고려할 때 이 정도를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민재판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죠. 표절이다. 그래서 신경숙 씨가 한동안 그 활동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신경숙 씨는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이라는 소설을 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작권은 특허권과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재권을 공부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제 구별을 하실 텐데 산업재산권은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저작권 제도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글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산업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지 권리가 발생하고 유지가 됩니다. 뭘 규정하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출원하라고 하고 있죠.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독식시키겠다. 두 번째는 뭐라죠? 심사를 받아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원한 자를 상대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신규성, 물론 그 전에 이제 발명의 성립성, 그 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플러스 기재불비, 이것을 다 판단해서 그 심사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 했을 때 특허를 줄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을 해도 특허권이 생기질 않아요. 출원인이 심사를 마친 이후에 뭘 해야죠? 설정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에 의해서 비로소 특허권이라는 물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작권은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어떤 대항요건이라는 효력을 가진 데 불과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저작자들이
문학학술 예술 이런 거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뭔가 국가에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엄격한 요식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약간 오마주가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작물이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쓰는 편지, 안부를 넘는 수준의 어떤 진지한 편지, 이런 거 다 저작물이거든요. 이것을 다 등록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 편의상의 문제도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기장을 쓰다가 친구가 술 마시자, 그래서 쓰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어요. 발명은 완성을 요구하죠. 하지만 저작물은 완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쓴 부분에까지 저작권이 이미 발생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공표권,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제도의 차이는 나중에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작권 제도에 있어서 독자적 창작의 항변 또는 의거성의 주장이에요. 즉 특허권은 타인이 어떤 특허 등록이 되어 있겠죠. 타인이 특허 등록한 것을 그대로 쓰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특허 침해가 되죠. 하지만 저작권은 내가 글을 썼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의 것과 같다고 해서, 혹은 매우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죠? 침해를 주장하는 자, 저작권자는 저 사람이 내 것을 보고 했다라는 의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의거성은 내 것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특허권 내 것을 보고하지 않아도 침해가 돼요. 하지만 저작권은 내 것을 보고해야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네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로 독자적 창작의 항변이에요.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는 항변하는 것이죠. 이거 인정되면 의거성이 부정되고, 의거성이 부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신경수 씨는 독자적 창작의 항변을 한 거죠. 하지만 윤리에 뿌리를 둔 네티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을 아주 혹독하게 치렀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이다. 윤리적 책임이 없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윤리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만화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인데, 슬램덩크라는 만화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것 보느라고 학점이 아마 1.0 정도는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독했던 그런 만화인데요. 이 만화에 그린 내용이 미국의 NBA의 장면과 유사하다 해가지고 이거 네티즌들이 다 찾아서 올린 거예요. 참 유능한 네티즌들이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굉장히 폼이 비슷하죠. 이런 표절 논란의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다 그 부평에 있는 만화진흥원에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사실 만화 그릴 때 남의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다 머릿속에 창작해서 그리냐 하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창작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짧으니까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공중근해라는 소설인데요. 실제로 보면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한 작가가 등장하죠. 이 작가는 글을 쓸수록 초조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썼던 글을 그대로 갖다 썼지 않는가? 즉 자기 표절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옛날 글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토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자기 표절이 갖고 있는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절에 관한 문제, 연구윤리의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엄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서 자신이 연구윤리 문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윤리는 표절이라든지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표절의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이냐 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타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하지만 이 표절에 대한 정의가 최근에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표절이라는 개념은 사실 타인을 전제로 하는 표절이 들어올 수 없는 얘기였죠. 하지만 자기 표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복계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이냐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존 창작물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표절이 아니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혹은 어떤 규정을 갖고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모델법으로 동작,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연구윤리를 확보를 위한 교육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법적으로는 훈령이에요. 훈령은 공무원 사회의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훈령을 기초로 해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령을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 합의 혹은 가이드라고 우리 법원이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령을 중심으로 해서 표절의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만들어졌죠.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대규모의 개정이 있었죠. 그리고 2015년에 또 대규모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인 골조, 구조 내용은 2015년 훈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규정을 가지고 연구 부정행위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조죠. 없는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논문을 쓰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인 인식이라는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조사하지 않고 가짜로 만들었어요. 이런 게 바로 위조죠. 자연과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실험을 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인문사회계에서도 없지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조사하지 않는 내용을 조사한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변조인데 조사는 했는데 혹은 실험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돼지 5마리 실험했는데 5만 마리를 실험했다고 바꾸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100명밖에 안 했는데 1000명을 했다고 바꾸는 그런 경우죠. 이게 역시 변조든 부정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쓰게 되는 어떤 도표라든지 통계 이런 걸 할 때는 있는 것을 갖고 해야 된다. 없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표절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겠죠.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니까 법학을 공부했을 텐데 이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들이 살피면 표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표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일반적 지식은 표절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반적 지식.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한 글을 쓰는데 몇 년에 한글을 창제한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겠죠. 그러면 반드시 갑주를 달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몇 년에 한글을 창조했는지는 일반적 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건의 제가 이제 본조사로 참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과사전도 너무 많이 베끼는 거예요. 백과사전이 일반 지식이라고 너무 많이 베낍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 지식이라도 백과사전을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건 저작물일 수가 있거든요. 표현의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과사전의 어떤 그 내용 몇 년에 했다. 뭐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이 싸운 해전은 어디다 이런 것이 아닌 굉장히 긴 설명문을 그대로 참조할 때는 일반적 지식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표현의 창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쓰는 경우에 뭐를 하면 면책이 됩니까? 여기 써 있죠.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출처 표시를 하면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글을 가져왔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이 글을 가져와서 내가 글을 작성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연구윤리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위원들끼리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고 저희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출처 표시를 했어요. 근데 출처 표시가 좀 엉망이에요. 너무 출처 표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대충 단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표절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되게 유치하게 하고 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수준의 문제, 어떤 품질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점이 없었다. 그래서 표절은 아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품질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뭐 계약 금액에서 얼마를 배상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표절이라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한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통해서 내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구윤리 문제는 부당한 저자 표시죠. 기여를 한 사람을 이름을 저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기여를 안 했는데 표시를 해준다든지 혹은 기여를 했는데 빼는 경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의 논문에서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글을 쓰게 시키면서 나중에 학생을 빼고 본인의 논문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뭐 글을 쓰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 한 일은 없지만 우리 훌륭한 지도 교수님을 좀 넣어줘야겠다 해서 기여하지 않는 사람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걸 부당한 저자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당한 중복계제입니다.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2015년에 이걸 만들면서 이 문구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슈로 다뤄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 그 청문회에서 장관급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자기 표절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표절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요 전에도 보고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자기 표절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때 부당한 중복계제도 없었어요. 자기 표절을 몰아붙이는데 그때 이제 읍소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표절에 대해서 훈령이 없다. 물론 이제 사회 일반에 자기 표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때는 또 애매하고 여태까지도 훈령에 자기 표절이 안 들어갔을 정도로 아직까지 모호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읍소를 했고 그 점이 좀 받아들여져서
청문회가 어쨌든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교육부에다가 이 자기 표절의 문제를 좀 넣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자기 표절을 넣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학자는 한 가지를 파야 됩니다. 한 가지를 파야 되는데 우연찮게 제가 5년 전에 연구한 내용이 지금 논문 쓰는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매번 그것을 찾아야 된다면 아까 공주군의 소설에 나온 것처럼 제 논문을 매번 다 봐야죠.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시간이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연구윤리 문제가 법적인 어떤 징계와 연결되고 법 이상의 징계와 연결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애매한 개념을 자꾸 넣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국회가 요구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중복계제는 그럼 넣자. 중복계제라는 것은 논문 거의 한 편 그대로를 다른 연구로 해서 학술지에다 싣는 거죠. 이런 중복계제는 자기 표절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이고 자기 표절을 넓게 보면 중복계제를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절은 자기가 과거에 쓴 거를 출처 표시 없이 쓴 건데 중복계제는 그게 거의 논문 전편 한 편 다를 쓴 거죠. 이런 중복계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중복계제도 다 문제 삼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술지에다 냈는데 너무 훌륭해서 이걸 SCI 논문에 냈다. 그 과정에서 그 편집팀이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논문을 쪼개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거든요. 또는 학술지 논문을 모아서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학문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복계제를 그대로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다 보면 그런 관행들이 무너지거든요. 계속 실험을 하면서 소논문으로 자기의 연구 성과를 검증해서 박사기루 논문으로 완성시킨 사람, 이 사람을 연구부정행위자로 해서 퇴출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논문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학술지 논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너무 잘 써서 쓴 절마다 다 나와서 20개가 나왔어요. 그것을 그 중복계제로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당한 중복계제라는 그런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중복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복계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복계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복계제를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새로운 거라는 그런 그 오해를 제3자들한테 일으키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논문을 쓰는데 예전에 썼던 어떤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이걸 발전시키겠다라고 썼다면 그 앞에 쓴 것은 예전에 논문이라는 게 이미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후관계에 출처 표시를 하면 중복계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부당한 중복계제는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중복계제 범위를 좀 좁혀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훈령은 모델로기 때문에 그 모델법이죠. 모델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놓은 것이 모든 학문 집단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모델로 해서 학문 집단마다 더 강력한 연구 윤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 완화된 연구 윤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훈령은 가장 보편적인 연구 윤리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썼던 글을 그래서 공표가 돼서 어디 출판이 됐던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예전의 글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켰다. 이런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 출처 표시는 뭐 쓸 때마다 각주로 달아도 좋지만 아예 논문의 앞머리에 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도 연구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에 자기 표절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제목이 연구 부정행위죠. 연구 부정행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연구자는 여전히 그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저작물 활용 시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별도의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권고죠. 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연구 부정행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그 학문 집단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이것을 연구 부정행위에 넣어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와이드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연구 부적절 행위다 해서 약한 수준의 어떤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자기 것을 활용할 때도 가급적이면 출처를 잘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좀 넘어갈게요. 자기 표절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 이제 2016년에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기 표절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서 자기 표절뿐만 아니라 표절에 대한 많은 설시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판례가 됐는데,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표절이라는 것은 일반 지식이 아닌 저작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 표시는 그 해당 학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학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로치고 정진근 2019 이 정도만 넣죠. 하지만 법학은 각 줄을 자세히 답니다. 나중에 설명을 뒤에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자세히 다는 것이 우리 법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출처 표시의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연극하다가 갑자기 그 대사가 어디에 있었다고 서술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마주를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그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학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나중에 그 저자가 갖다 쓴 피인용 저작물의 주인이 자기 지도교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이거 내가 동의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원저자가 동의하면 표절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여기에서 우리 법원은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절은 사회에 있어서의 학문윤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했더라도 독자가 봤을 때 너의 연구성과구나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법원 판례는 자기 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표절. 자기 표절 역시도 학계와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학계와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에 준하는 연구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연구 부정행위에 자기 표절은 없었지만 표절에 준하는 연구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 표절도 주의해야겠죠. 그 다음에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그 시점에 성문의 규정이 있었느냐? 우리가 재형법정주의는 그 범죄 행위가 있는 그 시점에 그 범죄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있어야죠. 형법 규정은 나중에 만들면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문의 연구윤리 규정이 없더라도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이나 학계 인식의 기초에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그 성문의 규정을 기초로 하되 성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표절 등의 행위가 있었던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표절을 인정하고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하고. 근데 이 사건은 박사학위 논문을 딴 사람이 자기 석사학위 논문에 상당히 갖다 쓰고 그러면서 자기 지도 교수들의 기존의 글을 출처 표시 없이 쓰고 뭐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혹은 그 박사를 이제 그 취업시킨 박사가 취업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경우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어떤 학문군에서 연구윤리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은 특별한 어떤 남용 뭐 이런 것이 없는 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학문군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기 뭐냐 그 자기 표절 여기까지 받아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표절은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일으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친고죄로 처벌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해고 사유를 인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바로 인용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처의 명시는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바로 공정한 관행과 되게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라는 것은 출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밝히면서 이용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당한 범위가 이제 하나 남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어떤 미풍 양속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판례가 바로 이건데 그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인용하는 저작물이겠고 인용당하는 저작물이겠죠. 인용당하는 저작물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학술적이면은 좀 더 이런 그 인용에 대한 자유용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판례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은 인용 저작물에 대해서 피인용 저작물은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그 다음에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뭐냐면 내가 논문을 쓰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정도를 가져다가 각주를 달면서 출처 표시를 하면서 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갖고 온 것은 한마디로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 글이 주고 가져다 쓴 인용한 글 그게 종이어야 돼요. 근데 인용된 글이 주고 내 글이 부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글이 주고 그 과정에서 이 피인용 저작물, 인용된 저작물을 종이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것은 반드시 종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적당한 그런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표시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디가 있을 수도 있고 패러디라는 것은 풍자 비평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갖다 쓰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뭐 패스티시 이거는 뭐 찾아서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존경을 표시하는 오마주, 영화나 아니면 연극 이런 데 많이 쓴다 그랬죠. 이런 오마주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쓰는 지식재산권 논문은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출처 표시를 각주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각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글은 항상 여러분의 글의 도구로서, 글의 재료로서 써져야지, 갖다 쓰는 글이 여러분 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학자들의 글을 일부러 갖다 쓰죠. 갖다 쓸 때 그 글은 여러분들의 글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주는 반드시 줄 단위로 각주를 달아야 되고, 만약에 한 절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경우에는 그 절을 다 갖고 왔음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본절은 어디에서 다 가져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절이 어쨌든 재료로서 쓰인 정도여야 된다. 그게 정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연구라는 잡지, 거기에 인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을 쓸 때는 저자, 책 제목, 몇 꺽쇠를 써라, 몇 판인지 쓰고, 출판사를 쓰고, 연도를 쓰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가져온 쪽수, 면수죠. 면수를 표시해라. 이렇게 지식재산연구의 인용 방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르면 아마도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거니까 논문 그 경진대에서 이렇게 쓰면 큰 문제가 없겠죠. 이건 책이고요. 논문의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쓰죠. 그래서 저자, 그 다음에 논문 제목,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책에 있으면 누가 편지한 것인지, 그 다음에 책 제목, 출판사, 연도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학술지다, 여기부터 학술지다 그러면 여기 없겠죠. 그냥 학술지의 그 잡지 이름,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연구, 그 다음에 지식재산연구원 몇 년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빼놨는데 면수를 써야겠죠. 면수.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다. 그 서양 문헌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 문헌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태릭체로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책 이름은 이태릭체로 표시하도록 지식재산연구의 인용 방법에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몇 번째 편인지, 출판사, 그 다음 페이지 수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명이 이제 복수인 경우죠. 복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논문인 경우에는 이건 책 이름이고, 논문인 경우에는 쌍따옴표라 논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편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책에 있는지 해서 역시 페이지까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지식재산연구라는 그런 잡지를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복사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학자들이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예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일본 문헌은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일본은 또 일본식으로 인용하겠죠. 그래서 그 학술지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아까 약간 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 제목, 그 다음에 발간된 학술지, 몇 권, 몇 호인지, 연도, 연수 이렇게 돼 있죠. 외국의 경우에도 역시 저자명, 그 다음에 논문 제목, 그 다음에 학술지명, 그 다음에 연도, 연수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잘 갖추어서 논문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는 법원, 선고일자, 선고 혹은 뭐 결정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판결의 번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명은 법률 몇 조, 제 몇 항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는 글쓴이가 있으면 글쓴이, 뭐 없으면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기사의 제목, 어떤 신문인지, 그 다음에 며칠자인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종이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자료라면은 저자명, 기사명,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인지,
그 URL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며칠 했는지 요거까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 형식은 뭐 이해가 다 되시겠죠?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연구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그 다음에 연수를 또 넣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논문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녹화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1시간이면 10분은 쉬는 시간일 거다 해서 제가 50분 정도 이제 녹화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또 반가운 얼굴로 제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을 텐데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재권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같은 후학들이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써서 경진대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쓰신 분들은 뭐 수상한 자든 수상하지 못한 자든 앞으로 지재권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후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후학이 되셔가지고 또 저 보게 되면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논문 써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로스쿨 혹은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또 저와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